오히려 불황에는 진짜 부자가 될 기회라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진짜로 이 좀 위기의 시기에 한 10% 안에 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시장이 폭락하고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지나고 보면 기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고 방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은 하지만 97년도와는 다른 24년도가 될 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96년도와 지금 비슷한 2023년도에 현재는 투자하기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인가요? 아니요, 저는 부동산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주식은 좋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을 좋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수출 회복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가 되게 어렵고 반도체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플러스 났다.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된 것은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더 급락하기보다는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 있지 않냐. 이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싸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부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들이 많다. 동의해요. 그렇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0.83, 0.84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10,000원짜리의 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8,300원 정도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싼 거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외환위기 때 0.67배 갔어요. 아니, 동의? 근데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내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환위기 안 온다며. 그러면 뭐 여기서 빠져봐야 5% 10%인데 주식이라는 걸 꼭 바닥을 그렇게 딱 잡을 그런 능력자가 있겠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글로벌 수많은 투자은행가들 만나고 글로벌 수많은 상업은행들의 각종 여러 뛰어나다는 PB분들 만나봤지만 귀신같이 전환점마다 시장을 맞추시는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나 전염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같은 수많은 이슈들이 세상을 덮치기 때문에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주가 레벨은 꽤 싼 편이고 또 수많은 미래에 대한 리스크들을 많이 반영한 주가 레벨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불황에 부자 난다라고 또 많이들 하는데 호황에는 이 자산도 오르고 내 자산도 오르고 내 주식도 올랐지만 내가 사고 싶은 저 주식도 오르고 내 아파트도 올랐지만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도 올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황에는 진짜 부자가 될 기회라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진짜로 이 좀 위기의 시기에 적어도 조금 30, 40 세대들이 한 10% 안에 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쉽죠. 10% 커트라인이 낮아요, 우리나라. 한 9억 정도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2021년이 커트라인 9억이었고요. 2022년에는 그게 10억까지 올라갔는데, 23년 올해 자산 가격이 빠졌잖아요. 다시 9억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순자산 기준. 빚을 제한 나머지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중위값이 9억 3천 정도 하거든요. 그거 빚 없이 갖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이미 상위 10%예요. 9억 어렵다. 맞죠? 저도 동의해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임금 수준도 올라갔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맞벌이를 둘이 한다. 저도 월 500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부업까지 한다고 하면 더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 30대 가구들의 평균적인 가구의 순저축이 월 얼마 정도 하냐면 평균이 200만 원 정도예요.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앞짝같이 살 거니까. 이 프로 보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멘탈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축해 나가고, 그 저축해 나가는 돈들을 어떻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의 일부를 좀 투자해라. 그래서 올해 같은 해가 왔을 때 환율도 급등하고 금값도 급등할 때 그거 좀 팔아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축적해 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10년, 20년 한다면 저는 연수익률 6%가 그렇게 꿈은 아니지 않냐. 연 6% 정도 수익이면 12년에 더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축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적립 투자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다. 그리고 나 이번에 종목 투자해서 실패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시장이 폭락하고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지난 거 보면 기회입니다. 언제가 바닥이냐? 자꾸 그런 허망한 질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당신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레벨을 보자. 가격의 레벨을 보자. 지난 10년에 비해서 싼가? 비싼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아직도 좀 비싼 것 같고 주식은 지난 10년의 레벨에서 놓고 본다면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레벨업 됐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싸니까. 그렇다면 인내할 때 아니냐. 그리고 꼭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 전체 시장을 사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안전자산, 금, 달러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그 비율을 맞춰 나가면서 적립 투자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9억 상위 10% 우리나라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다. 1%는 달라요. 거기는 또 다른 세계고 거기서 0.1%는 더 다른 세계지만 그냥 중상위, 중산층 중상위 혹은 상류층의 하위권은 아직 우리나라는 문은 열려있는 나라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9억 정도를 그럼 목표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올해랑 내년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좀부터. 전 올해 연말에는 주식 들고 가자. 이럴 때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도 플러스 나기 시작하고 주가 PBR은 0.8배대인데 이럴 때는 연말에 좀 두들겨 맞더라도 모아가고 배당도 받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저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요. 이거는 저희들 우리 유튜브에서 내년 경제전망 특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 수출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쪽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이 재미는 없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자? 반반. 어떻게 한국 주식 좀 사놓고요. 내년에 이자 5%씩 주는 미국의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의 그 단기성 예금에 투자해주는 달러 예금에 투자해주는 상품이 소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도 좀 투자하고 나머지 좀 남는 돈은 금도 좀 사고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안 날 것 같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고 플러스 쪽에서도 저는 두 자리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시장은 아닌가. 왜? 싸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투자 전략만 잘 세우면은 상위 10%는 충분히 이제 진입 가능하다. 안전자산 투자만으로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홍춘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달의 투자 전략 따라하기 이제 론칭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달의 투자 전략을 꼭 알아야 되나,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그냥 올해 장투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죠. 다만 대부분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비유인데요. 일본 주식 시장에 20년 전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보내면서 과연 당신이 그렇게 오래 투자할 수 있었겠는가? 인제야 일본 주식 올라오는데 그동안 참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산들을 2개, 3개 정도로 나눠서 보유하다 보면 어느 때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는 자산이 생겨요. 그러면 많이 오른 건 좀 팔고 많이 빠진 건 저가 매수하는 게 장기적인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식이 계속 보다 간다? 좋죠. 근데 그게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고 그 희소한 사례들은 또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해서 못 오는 것도 좀 사두고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 제가 지난 여름에 2차 전지 광풍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산업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급등했을 때는 차익 실현 좀 해라. 그 회사만 주식이냐. 다른 저평가된 것도 좀 사고 다른 자산도 좀 사라. 차익 실현도 투자다.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회사를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 급등이 문제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너무 가격이 급등하면 그 뒤 차익 실현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특히 내부자들, 세력들이 팔아치울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달의 투자 전략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데 리밸런싱의 주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수시 리밸런싱이 사실은 제일 좋죠. 정기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돈 들어올 때, 보너스가 들어올 때, 연말정산 돌려받았을 때 이럴 때 그 남는 현금을 가지고 비율을 맞춰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정기 리밸런싱이 제일 쉽고 이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좀 가능하다면 2023년 10월 같이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거 좀 사실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율이 급등하고 금값이 급등했으니까 이것 좀 팔아서 저평가된 걸 좀 사는 게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그거 좀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는 기본, 수시는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터디 하나 런칭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도 많이 제가 드리고 또 라이브 강의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